정치권의 바람과 민심의 바람이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한 시사토크 바람이 분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경기도 편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그 성남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국민의힘의 신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재선 도전이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신상진 시장 어떤 분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윤용근 대변인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성남시 중원구 당협위원장이기도 하고요. 성남시를 먼저 제가 소개를 하면 전국 기초단체 그 도시 중에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성남입니다. 그 판교밸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신상진 시장이 국회의원 사선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체급으로 보면 경기도지사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남시장에 도전해서 또 열심히 마지막 봉사다 이렇게 해서 하고 계신데, 신상진 시장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남이 사실은 좀 부끄럽게도 그동안 시장님들이 부정과 부패 비리에 좀 얼룩져서 이미지가 좀 안 좋았는데, 신상진 시장의 특징이 굉장히 깨끗하다, 청렴하다. 그래서 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성남의 이미지를 깨끗한 이미지로 좀 바꿨다라는 게 첫 번째 성과일 것 같고요.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네.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정말 그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요. 성남에 이사 오시면 성남 시민이면 독감에 걸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을이 되면 무료 백신, 성남 시민 전체가 무료 백신을 맞습니다. 저도 항상 맞고 잘 있고요. 그게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요즘 이제 치매 감별 이제 검사를 할 때 MRI니 CT니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포진에 한번 걸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상포진도 무료로 이렇게 좀 접종을 하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남시 예산의 한 45% 가까이가 1조 6천억 원 정도를 성남 시민의 복지 비용으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이사 오시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성남 신상진 시장님 아주 그냥 칭찬을 듬뿍 해주셨는데, 또 근데 민주당에서는 또 신상진 시장님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말씀하세요. 예. 네. 사실 신상진 시장님이 오늘의 신상진 시장님이 있기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어요. 그렇죠. 두 분이 네. 이 인연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인연이 예.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 신상진 시장 이 세 분의 묘한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신상진 시장님도 시민운동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시민운동 예. 할 때 인연이 있다 보니까 이 신상진 시장님이 정치권에 오시기 전에 의사시잖아요. 의사협회장을 하시면서 2000년도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탄생하고 의학분업을 했는데 그 의학분업 때 투쟁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기소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2년 구형을 했고 그랬는데 그 2년 구형을 받은 피고인 신상진을 위해서 이재명 변호사가 예. 변호를 해줬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겠어요? 기소는 윤석열이 했고 변호는 이재명이 했는데 이재명 승입니다. 그 2년 징역형을 200만 원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춰줬어요. 그런 다음에 17, 18, 19, 20 4선 국회의원을 내리하셨고 그리고 지금 시장을 하시게 그렇죠. 된 거죠. 예. 네. 어떤 분인지, 그래서 지금 시장으로서의 평가는 그럼 서혜진 대변인 좀 들은 바 있으세요? 아, 네. 이 예. 신상진 시장님은 예. 말씀하셨는데 그 시정을 책임지는 행정가의 모습보다는 그 어떤 정치를 정말 국회 중앙 정치를 좀 집중적으로 하셨던 이 투쟁위원장의 느낌이 강하게 드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상진 시장님 뭐 앞에서 말씀하신 정책이라든지 시민사회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예. 이분이 인수위에 딱 들어가자마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그 점령군처럼 성남시의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선은 그 성남시에는 공용 핸드폰을 사용을 했었다고 해요. 전임 시장님하고 전임 시장이 임명하신 정무라인 비서진들은 공용 핸드폰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이 신상진 시장님이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그 공용 핸드폰의 개인 통화 기록을 요구를 한답니다.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은 이거 개인 사찰 아니냐라고 반발을 했을 정도로 인수위에서 정책을
정책을 네. 논의하고 전임 시장들의 어떤 정책을 어떻게 이어올까에 대한 이런 논의를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인수위가 되자마자 전임 시장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핸드폰의 자료를 요구하는 이런 행동, 이런 것이 공무원들에게는 굉장히 압박감으로 좀 다가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분께서는 집무실도 바꾸십니다. 원래 시장님 집무실이 2층에 있었는데 이제 4층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시장 집무실 기자재 비용 순위 1위를 달성하셨을 만큼 좀 많이 바꾼다고 하세요. 그리고 집무실도 기자나 어떤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부분을 많이 꺼려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전임 시장을 지우기 위한 이런 행동들을 좀 하고 계신다라는 지역 정가의 이야기들이 또 있고요. 또 문제는 이게 정책으로도 이 부분이 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님들이 만들어놨던 정책들이나 또는 뭐 2019년도에 성남시에서 경기도 공모에서 당선돼서 도비 100억 원을 가져와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뭐 판교 e스포츠 경기장 이런 부분도 전면 배지화 하시고요.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지역 정가나 성남 시민들이 바라보실 때는 전임 시장의 행적을 지우기에 급급한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평가가 조금 있습니다. 네, 좀 네. 그 부분 조금 반박이 좀 있어야 네.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성남에 살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사실은 그 시장 그 신상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은수미 시장 뒤를 이어서 그렇죠. 이제 시장이 당선이 됐죠. 근데 은수미 시장이 어떤 이유로 그 재선에 못 나가게 됐냐면 채용 비리로 구속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용 비리 때문에 그 공무원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채용된 공직자들이 그 성남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용 핸드폰 사용하지 마라. 일반 폰을 사용하고 일반 업무용 전화를 사용해라. 그래야 그게 공정한 것이다라고 아마 인수위 때 그걸 선언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실이 지금 2층에서 4층으로 변경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시장 당시에 그 2층에 시장실이 있고 그 바로 옆방에 누가 있냐면 김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현지는 그 당시 그 시민사회단체의 사무국장이었거든요. 근데 시민사회단체가 시장실 옆에다가 거기서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고 관리를 했고 이런 비리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뜯어 고쳐야 되겠다 해서 이제 4층으로 옮겨가게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이재명 시장 때는요, 그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어요. 성남시가 채무가 많아서 도저히 못 갚겠다. 그게 대장동 비리 채무불이행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예. 예, 왜냐하면 대장동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성남시가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한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상진 시장이 채무 제로 도시를 선언했어요. 모든 그 지자체마다 채무가 있거든요. 근데 성남시는 채무가 0원입니다. 그 채무 제로 도시를 선언했어요. 그만큼 대비되는 어떤 지금 시장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상진 시장의 도전장을 던진 민주당 후보들도 지금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유은총 기자가 좀 살펴봤다고요? 예, 이 성남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세상에 처음 알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곳에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는 지금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하고 그리고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이 됐거든요. 이 두 명은 뭐 지난 예비후보 등록 첫날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한 명 한 명 좀 세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대,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분입니다. 지역구 역시 성남 분당 을이었고요. 특히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7인회라고 들어보셨죠? 7인회 중 한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하는 당일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추진력을 성남시정에 접목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냈는데요. 이 일기 신도시인 분당을 재건축하거나 또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던졌고요. 그다음 김지호 전 당대변인 역시 그 이 대통령하고 관계가 좀 깊습니다. 그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그 실무 출신이고요, 실무진 출신이고요. 당 대표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면서 정무조정 부실장을 지냈고요. 이 김지호 예비 후보 역시 이재명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하면서 자기는 이재명 대표와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 좀 닮은 부분이 많다. 40대 시장이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두 후보 공약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병욱 예비 후보는 이 분당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 그리고
이 성남과 서울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 확보를 좀 주축으로 내밀었고요. 김지호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 체감형, 민생 흥정, 그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이런 쪽으로 좀 무게를 많이 두면서 이제 균형 발전에 더 치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민주당의 후보로 나설지 좀 관심사가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 분위기를 보면 신상진 시장 대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 이렇게 2파전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에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그런 이강 체제 맞다고 보세요? 예. 다른 분은 또 서운해할 것 같은데 현장의 분위기는 사실 여론조사를 보면 예.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를 달리는 쪽이 김병욱 전 비서관. 김지호 후보보다는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김지호 대변인은 그야말로 젊은 피답게 유튜브 방송 같은데 요즘은 채널 돌리면 다 김지호 대변인이 나와요. 그리고 공격수이자 수비수이자 메시지가 아주 깔끔하기 때문에 그 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 몇 개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김병욱 7인의 멤버이자 또 분당 을에서 재선 국회의원까지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인지도도 탄탄하고 개인기도 탄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선두를 달리는 것 같아요. 손수조 대변인님 네. 이제 좀 입을 열실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네. 신상진 현 시장과 네.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 이강 체제 어떻게 예측하세요? 아니 김병욱 후보 이분은 경찰 폭행하신 분이잖아요. 경찰 폭행하셔가지고 문제가 되신 분인데 지금 무슨 시장을 하시겠다고 나오는지 전 이해가 되질 않고요. 아니 뭐 다른 후보가 지금 더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훌륭한 분도 많은데 왜 이 경찰 폭행한 분을 이렇게 일강으로 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이제 일을 하신 분이 어떻게 이 자격을 통과하셨죠 심사를? 전 좀 의문이고요. 사실 제가 성남이라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이런 과격한 일도 있고 했던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 영화 아수라가 있었어요. 영화 아수라. 그게 왜 이제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과 막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성남시의 이재명 그다음에 그 영화에 나왔던 안남시의 뭐 시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는 밈으로 돌아다닌 적이 많거든요. 그때 재밌는 얘기가 있었던 게 영화 아수라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The City of Madness예요. 성남. 그렇게 또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막 돌아다녔던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성남시에 대해서 머리에 딱 각인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알았던 성남시였는데 그 뒤에 보니까 노인수미 시장께서 굉장히 부패로 또 얼룩지면서 이제 또 막을 내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성남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막 이렇게 부패로 얼룩진 도시처럼 막 비춰져가지고 되게 그랬는데 그 뒤에 다시 이제 신상진 시장님이 딱 오셨어요. 그러면서 부패 척결 깨끗한 이미지로 막 이제 좀 인기를 얻으신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일해내신 게 뭐냐면 완전 이 채무 제로 만드시고 결국 이 지역이 기업의 도시다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주신 게 기업들이 정말 잘할 수 있게 많이 지원을 하면서 이 세수가 늘어났어요. 심지어 이제 지방 세수가 늘어나면서 1조 5,900억까지 뭐 늘어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홍보를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도시 만들고 돈 잘 벌게 만들고 이제 빚 없어지게 아주 성남을 이미지를 확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성남이 아까 우리 손소지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좀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그런 도시였다면 지금은 4차 산업 특별도시로 정말 우리 전 세계적인 도시가 됐어요. 판교가. 그래서 뭐 중동에서도 그 왕세자도 왔다 가고 굉장히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성남은 미래로 가는 도시지 과거는 여러분들 잊어주십시오. 그럼 신상진 시장이 지금 독주 체제인가요? 아니면 또 기타 후보들이 있나요? 지금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예. 사실상 신상진 시장의 그 1인 출마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자구도로 보면 신상진 시장이 1위, 김병욱 예비후보가 2위, 김지호 후보가 뭐 3위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1대1 이제 그 2강 구도로 봐서 뭐 예컨대 신상진 김병욱 하면 김병욱이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상진 김지호 하면 뭐 신상진 후보가 상당히 한 20% 이상 앞서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가면 어쨌든 지금 보면 이게 성남시장 선거인지 이재명 측근 경쟁 선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보면 뭐 민주당은 공심위가 가동이 되고 있고 면접도 보고 하는데 그 불필요한 요식행위 같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픽하는 사람이 이번에 공천 후보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혜진 대변인님. 예, 저는 성남 시민들 무슨 죄가 있길래 성남시를 이렇게 악마화한 과거로 만드시는지 제가 좀 놀래갖고요. 네, 우선은 지금 신상진 시장님은 지역의 정치를 하거나 행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행정가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사선 국회의원으로서는 중앙에 가서 정치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다뤄져야 될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중앙 정책하고 엇박자가 나고 있어서 분당 시민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성토가 엄청 높아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분이 지금 나중에 지역 현안 다룰 때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그 1기 신도시에서 이주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물량 제한이 있다 보니 분당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이 재건축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 불구하고 신상진 시장님은 이걸 지역에서 해결하고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계획을 구성해야 되는 이런 분이 중앙에 올라가서 물량 전체 제한 이거 폐지해라 이런 정치 퍼포먼스만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이 제가 지금은 계시는데 성남시의 과거와 성남시와 지금 미래의 성남시를 말씀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성남 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지금 김병욱 우리 민주당 후보님이나 김지호 후보님 두 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남에서 이재명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 성남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언론들이 악마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성남 주민들은 지금 다시금 이재명 대통령의 적자라고 일컬어지는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이나 아니면 현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의 등장은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으로 이분들을 이재명 지사의 정치 효능감을 대변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지율은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이 조금 더 앞서고 있긴 하지만 지금 김지호 현 대변인도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갖고 계세요.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민주당의 지금 국민의힘보다 성남 정체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45%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이 지지율을 김지호 대변인님이 막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남의 이 김지호 대변인의 역할은 지금 성남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 두 분이 단일화를 가실지 나중에 경선을 하시자면 아직은 결정되진 않았지만 두 분의 행보는 저는 정확하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고 이분들 굉장히 지금 지역 현안에 집중적으로 지역 발전을 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신상진 시장님께서 지금 산무계획이라고 하죠. 무계획, 무능력, 무행정 이런 비토가 있는 지역 정가에서 이분들이 이 민주당의 어떤 기존의 정치 효능감을 다시 끌어올리겠다 이런 포부를 좀 밝히고 계세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민주당 후보님들이 지금 이렇게 띄워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상진 대 김병욱, 신상진 대 김지호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성남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분당인데요. 뭐 천당 위의 분당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분당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분당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원도시민 수정, 중원구 이런 곳도 있고 하여튼 좀 여러 진보와 보수의 그런 세력들이 좀 많이 이렇게 뒤섞인 곳이 성남인데 그럼 좀 아까 서혜진 대변인님 지역 현안 분당 재건축 얘기하셨는데 그밖에 어떤 현안들이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이번 그 성남의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 현안은 분당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우리 수정 중원 원도심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재개발 문제와 교통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그 신 대변인 말씀 주셨는데요. 그 요번에 원래 분당 1기 신도시는 분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산도 1기 신도시고 평촌도 1기 신도시고 중동도 1기 신도시고 1기 신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기 신도시가 이미 이제 30년이 지나고 다 노후화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번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30년이 아니라 이제 100년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재건축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노후도시 특별도시법까지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산 같은 경우는 5배 물량 인허가 물량을 허가를 해줬어요. 중동도 5배 허가를 해줬습니다. 뭐 평촌도 한 3배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유독 분당만 12,000가구 물량을 그대로 묶어버렸어요. 동결시켰어요. 이유가 뭐냐? 이주단지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주단지 대책은 처음부터 원래가 그 기준도 아니었고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분당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왜 우리 분당만 이렇게 차별하냐? 다른 지역은 물량이 다 올려줄 수 있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인허가 물량을 다른 지역은 5배씩 올려줘도 거기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 물량이 기존 처음 배정했던 물량보다도 못 미쳐요. 근데 분당을 한번 24년 12월에 재건축 선도지구 신청을 받아봤어요. 원래 정부가 배정한 8,000세대예요. 거기다 이제 지자체가 한 5,000세대 더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당에서는 몇 세대가 신청을 했냐면 59,000세대가 재건축할 수 있다 해서 선도지구 지정 신청을 했어요. 그만큼 분당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유가 알 수 없어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분당만 물량을 딱 제한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김병욱 예비후보가 분당에 내려와서 본인이 하는 말이 뭐냐? 본인이 풀겠다는 거예요. 물량 제한을. 본인이 청와대에 있을 때 물량 제한을 묶어놓고 이제 와서 본인이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진 시장이 며칠 전에 국회에 가서 분당은 이미 재건축 준비가 다 완료되어 있다. 사업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 분당은 물량 제한을 아예 풀어버려라. 폐지해라.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네네네. 그게 당연히 시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고요. 정부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김병욱 그 예비 후보는 그 본인이 청와대에 있을 때 아무래도 내려와서 분당 주민들한테 선심 쓰는 선물을 보따리를 풀어야 되는데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분당 주민들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이미 분당만 다른 일개 신도시 다 물량을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줄 때 분당만 동결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 배경이 있다. 이거는 김병욱 후보가 내려와서 본인이 그걸로 선거운동을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당 주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재건축, 분당의 현실입니다. 재건축 이슈가 가장 클 것이다. 가장 큽니다. 예, 일기 신도시 노후화도 또 문제거든요. 막 다리가 무너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대책, 네.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여기 예. 정자교 붕괴로 네. 지금 보행하셨던 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신상진 시장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때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 장관이었던 때여갖고 신상진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업체 관계자하고 공무원들만 지금 형사 기소돼 갖고 재판이 지금 막 줄줄이 진행되고 계시는데요. 말씀하신 지금 원도심의 노후화와 뭐 1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성남시뿐만 아니라 네. 저는 안양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안양도 같은 상황이에요. 평촌. 네. 평촌이 지금 1기 신도시고 지금 원도심이 있는 거고. 근데 안양 같은 경우는요. 물량이 뭐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순환적으로 원도심과 그 신도시, 그러니까 일개 신도시 간에 이 주거 문제를 이주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교환하고 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신상진 시장님의 그 말씀하셨던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조사 못했지만 아마 그 부분을 혁신적으로 진행한다고 진행하셨던 부분이 지금 발목이 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요. 지금 평촌 신도시의 일기 신도시도 지금 노후화가 너무 오래됐어요. 녹물 나와 있고 PBC 공법이라고 해서 건물의 누수라든지 막 굉장히 위험 상황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순차적으로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도 재건축 들어가고 있고 원도심은 원도심 나름대로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두 곳의 집값 차이가 아주 천차만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도심과 신도시의 이 격차는 저희 안양과 비교해 봐도 성남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성남에서 지금 물량 제한에 의해서 뭐 성남 시민들의 어떤 분노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이거를 지역 현안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라든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중앙에 올라가서 퍼포먼스만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까워 보여서 제가 좀 발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요 이제 성남 선거를 좀 봤을 때 성남 선거가 일잘러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그 컴페티션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일 잘하셨어요. 그리고 신상진 시장도 일 잘했어요. 빚 다 갚고 이만큼 살려놓은 건 또 신상진 시장이니까. 그러니까는 일은 다 잘했어요. 두 번째 심판 대상은 도덕성이에요. 성남시의 선거는요 이제 도덕성으로 갈 거예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오차 범위에서 이렇게 네.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디가 잘했다, 뭐 잘했고 못했고의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도덕성에 대한 심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남시의 그 전에 은수미 시장 때의 그 부패에 대한 악몽이 있으세요, 성남 시민분들이.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거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성남 시민분들이 더 이상 바보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이 경찰 폭행 부분이요. 이거 굉장히 클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성패가 나뉠 거고요. 이게 왜 또 성남시의 이 경찰 폭행 이슈가 중요하냐면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 이분도 경찰 폭행이 있어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성남시의 선거가 전국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네. 성남시에서 예를 들어서 김병욱 공천 가죠. 그러면 이 경찰 폭행 문제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고 저는 지금 딴 지역에 있는데도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공격의 빌미를 왜 줍니까?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절대 실드칠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털고 가는 게 민주당에 좋지. 굳이 이거를 꾸역꾸역 안고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 성남 선거에서는 도덕성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판단을 하실 거다. 이걸로 이번 선거는 간다라고 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 예, 도덕성 성남,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성남은 여기서 잠깐 성나셨어, 갑자기. 저는 중앙 이슈. 저는 지역 그 하나가 1분 안에 1주년 때 현수막 수백 장이 붙었어요. 6교부터 시작해갖고 2주년 때도 지역의 성남이 수백 장의 현수막이 도배가 되는 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도덕성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현수막을 붙였던 단체들이 무슨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명으로 쭉 현수막을 보여준다는 거는 신상진 시장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지역 공무원들에 대하는 태도라든지 관변단체를 대하는 태도에서 줄 세우기를 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성남 주민들의 어떤 특성은 저는 아닌 것 같고 성남의 신상진 시장님이 줄 세기 하고 전임 시장들의 행적 지우기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더 큰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분만 마무리하면 저 다른 데도 가야 돼요. 예. 성남이 재밌잖아요. 성남에서. 그 1분. 예. 1분. 예. 성남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게 예.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게 그 7,800억 원이라는 대장동 비리와 관련돼서 신상진 시장이 그 7,800억의 성남 시민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하고 지속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김병우 후보나 김지호 후보가 되면 이 대장동 비리를 또 덮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성남 시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소송이나 이런 것들 다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장동 세력에게 다시 성남시를 맡길 것이냐 아니면 피해 회복을 완성할 수 있는 신상진 시장에게 맡길 것이냐 이게 아마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에서 도덕성 신뢰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 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 강선우가 있는 당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거는 한 개인의 비린 아니, 거고요. 오랜만에 국민, 만나셔서 왜 국가와 그러세요? 국민을 아유, 내라는 휴먼 에러 아니고 대화만 시스템 에러입니다. 우리 옷도 네. 바꿔 입었는데 왜 오디오 그러십니까? 불리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예. 국가 하여튼 국민을 내란으로 몰고 가는 그 당을 윤석열을 오늘 옹호하고 일단 그렇게 아직 하면 그거는 안 되죠. 재판이 확정이 나지도 네. 않았습니다. 성남 성남. 스포 하셔야죠. 성남 스포 하셔야 됩니다. 여기 초박빙 지역입니다. 성남. 예. 역시 박빙이네. 네. 예, 어디가 그러네요. 조금 그래도 현 시점에서 조금 그래도 어디가 우세할까 한 번씩 얘기해 주시죠. 뭐 윤용근 대변인 네, 오시는데. 아마 성남이 이번에 그 전국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선거 지역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정당 지지도보다 신상진 시장 개인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 지지도가 한 15%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현 시장의 프리미엄도 있고 해서 전혀 저는 프리미엄. 예. 5.5 대 4.5 아. 정도로 우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빙이죠. 임혜자 부의장님 모시기. 저는 그 반대로요. 예. 정당 지지도도 높지만 또 김병욱 비서관의 개인기가 굉장히 탄탄하고 여기에서 2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또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그다음에 성남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겠다라는 그 시민들의 희망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55대 45 이깁니다.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성남시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로 이번에 가보겠습니다. 하남시도 현재 국민의힘 소속의 이현재 시장님이 계신데 이 시장님도 재선 출마가 유력해 보인다고 합니다. 이현재 시장 어떤 분인지 이번엔 좀 민주당에서 이현재 시장님 또 조사하셨죠? 네. 네. 그 하남의 이현재 시장님의 그 시정 평가는 나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은 어떤 좀 문제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제가 또 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예. 우선 49년생이세요. 그래서 경기도의 최고령 시장님이십니다. 아, 나이가 가장 많으시군요. 네, 많으세요. 예. 근데 지금 하남의 그 하남 을지역에 김용만 국회의원님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38살 차이가 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버지뻘이 지금 시장님으로 계시고 그 김용만 의원님이 계신 지역구는 지금 3, 40대 새로 유입되고 있는 젊은 층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세대 소통이 좀 가능할까에 대한 좀 의구심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 지역 현황에서도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하남 같은 경우도 원도심과 이제 신도시의 차이에 인해서 지역의 정치의 흐름의 좀 방향이 바뀌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남시장님의 기존의 정책들을 이제 지역에서 새로운 3, 40대 젊은 유권자들을 설득할 때 어떻게 작용할까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남 시장님 또 장점도 많으시다고 네, 하니까 하남 시장님이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그 보통은 국회의원하고 시장이 되면 국회의원 때 하던 그 열심히 선거 국민들을 향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중단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국에서 아마 유일할 겁니다. 이현재 시장님은 본인이 국회의원 할 때도 학교 앞에 가서 그 우리 아이들 학교 등교할 때 교통봉사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그거를 시장이 되고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르지 않고 그 교통봉사 활동을 계속 하십니다. 4년간이요? 지금 4년간.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젊은 엄마들한테 인기 짱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바로 이현재 시장님을 두고 하는 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요. 신뢰를 주는 거예요. 이 하남 지역이 사실은 신도시거든요. 그렇죠. 그 가밀지구, 미사지구, 위례신도시 해서 다 신도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신도시에서 일관된 정책을 통해서 아주 부족한 인프라, 뭐 교통 인프라, 교육 인프라,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현재 시장이 그동안 정말 잘해왔기 때문에 지역의 평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그렇군요. 사실은 이현재 시장을 굉장히 이제 그 정치적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좀 이번에 살펴봤거든요. 근데 대충 평가는 그래요. 평가는 그렇고 뭐 녹색 어머니 그런 활동도 다 좋고 근데 문제는 다 이게 재선 쇼라는 거예요. 선거 운동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림은 엄청나게 괜찮은데 액자 속에만 있는 거예요. 실제 내 생활을 바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현재 시장을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뜬구름 잡는 그야말로 끝판왕. 그러니까 비일 공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세 가지만 지적하자면은 19조를 투입한 미사섬의 그 K컬처 컴플렉스. 이게 처음에는 K 스타월드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름만 계속 바꿔요. 스피어, 뭐 K컬처, 뭐 그렇게 아까 이름 한 3개 정도로 바꿔요. 민선 8기 때 시작한 건가요, 그럼? 언제 시작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비전은 있고 시민들이 기대를 했어요. 근데 뻥이오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5성급 호텔을 유치하겠다, 조성하겠다 했는데 이 또한 5성급 호텔은 그냥 간판인 거고요. 그걸 빙자로 해서 부동산 개발 이것도 뻥이에요.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니 자연 속에 전국에 출렁다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자연 속에 있어야죠. 이거는 수도권에 하남시와 남양주시를 잇겠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남 시민들은 굉장히 그 생태계라든가 이런 거에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남에 큰 곤이라는 철새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사랑하고 자부심도 있어요. 왜냐하면 팔당대교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2 팔당대교까지 조성을 거의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공되는 시점에 보니까 지난 겨울 같은 경우도 이 큰 곤이 새가 거의 안 날아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가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슨 언론사와 이분이 이렇게 정치 경력이 화려하다 보니까 큰 언론사하고 이게 잘 그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 이런 사람을 모셔와요. 와가지고 엄청나게 뭘 할 것처럼 K스타월드 뭐 이런 거를 할 것처럼 하는데 그 또한 뻥이요. 그다음에 또 무슨 사우디에 무슨 CEO를 모셔와요. 그래서 기사 한 꼭지 딱 먹어요. 언론은 아시잖아요. 기사 한 꼭지 먹고 그 다음에 뭐 화투장 뒷장 붙듯이 뭐가 붙어야 주민들은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실질적인 어떤 컨텐츠 내용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 부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현재 시장이 지금 말씀하신 그 공약들 정책들을 실제 실현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남이 그 말씀하신 그 K컬처 그 부분은 거의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이 그린벨트를 풀려면 중앙정부에서 그걸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그동안 묶어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실천이 좀 늦어진 거고 그리고 이게요. 단기간에 4년 내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3호선과 5호선 지금 이제 연결하기로 했거든요. 그 하남까지. 근데 지하철 연결이요. 그거를 확정시키는 데까지도 최소 4, 5년이 걸립니다. 그걸 실현시키는 데는 한 10년 이상이 걸려요.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실현해 가고 있는데 그게 오늘 당장 기차가 안 지나간다고 그래서 무슨 K컬처 그게 완성이 안 됐다고 그래서 뻥이요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정부나 그 지자체에서는 정책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진행 그 중이다. 노력을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니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현재 시장이 재선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남 시민들의 그러니까 이해를 바람입니다.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중장기 프로젝트가 있다면 단기 성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단기 성과에 대한 게 없이 그것만 계속 내세우면서 그런 사진 찍기 놀이, 재선 선거 운동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럼 그런 이현재 시장을 이길 만한 민주당 후보들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남시. 예. 제가 저는 그 하남시의 민주당 후보님들 훌륭하신데 여기는 좀 정치 셈법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경기도지사와 같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지사로 지금 유력하게 지금 거론되시는 분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신데 이분이 하남의 지역구를 두고 지역구를, 계십니다. 예. 그래서 하남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경기도지사 후보가 나왔을 때는 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좀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 어떤 그 흥행을 하기 위해서 하남시장 선거를 좀 빨리 끝내놓고 후보를 결정을 해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지자체보다 하남시의 경선이나 단일화가 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예. 우선 지금 4명의 후보 제가 네 말씀드릴 명,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책특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네. 하남갑의 수석 부위원장이기도 하시고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님하고도 지금 관계가 굉장히 잘 소통하는 관계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남 출신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강병덕 정책특보님 계시고 그다음에 서정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계신데요. 이분은 20년의 민주당 당직자로서 사무처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전 대통령 비서실의 정무수석실 행정관 출신이시다 보니까 또 중앙하고의 소통에 있어서 좀 차별화가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하남시장이신 오수봉 시장님께서도 지금 마지막 도전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이번에 하남시장에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낙선한 후에는 마을버스의 운전사로 좀 취직을 해서 일을 좀 하셨던 경력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발로 뛰는 정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정치의 이미지를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후석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전 경기도 행정 2부지사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행정고시 출신으로 행정 전문가로서의 경쟁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남이 지금 이렇게 하남의 민주당 후보님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정치 셈법이 두 가지가 작동하는 거죠. 첫 번째는
단일화를 해서 특정 후보를 밀어서 하남시장 후보로 만들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보궐선거를 노려보겠다. 이런 계산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경기도지사 선거가 지금 1차 경선, 2차 경선, 결선까지 갔을 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결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추미애 위원장을 결선으로 도지사로 밀어주는데 좀 힘을 보태기 위해서 4명의 민주당 후보들 간에 어떤 단일화라든지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 전략적인 연대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네. 제가 들어보니까요. 하남은 이 추미애 의원님 때문에 인기 다 떨어졌던데요. 민주당이. 그래요? 국회의원 되고 나서 안 왔대요. 지역구를. 지역구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 어제도 갖고 그제도 갖고 모레도 갖고.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갑이랑 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갑 지역이 민주당이 져요. 정당 지지율 보면 한 5% 져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그렇게 치고 올라갔던 것은 사실상 네. 추미애 의원이 너무 지역구 활동을 안 한다. 이런 게 지금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추미애 의원님이 뭐 경기도지사 지금 출마하시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추미애 이분을 뭔가 올려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저분은 우리 하남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결국은 이제 갑을 전체를 따졌을 때는 국민의힘이 좀 뒤지고 있거든요. 한 자릿수 지지율 좀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 7% 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한 자릿수 7% 정도는 후보자의 개인기로 충분히 또 이제 뒤집을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현재 시장의 이제 이미지가 워낙 머무는 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추미애 의원은 떠나는 자, 관심이 없는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내 곁에 항상 있는 시장 그런 느낌, 이 지역에 머무는 자, 그 프레임으로 갔을 때 개인기의 역량으로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선거다. 저는 하남을 이렇게 봅니다. 그럼 국민의힘도 현재 이현재 시장 독주 체제인가요? 약간 지금 제가 네, 듣기로는 지금 조금 하남은 그런 것 독주 같습니다.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독주라기보다는 예. 그 이현재 시장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정책들을 예. 이제 남은 20%를 완성해야 되는 완결형 시장. 이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그걸 원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민주당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추미애 의원의 역할에 따라서 셈법, 정치공학 이걸로 해서 지금 하남 시장을 노리거나 말거나 이런 행태이기 때문에 사실 하남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손소주 대변인 말씀대로 머무는 시장이 좋으냐, 우리와 함께 늘 같이 있는, 아니면 셈법에 의해서 정치공학에 의해서 시장하거나 아니면 보궐선거를 하거나 이런 지금 행태이기 때문에 사실 아마 이제 본선에 가게 되면 굉장히 하남만큼은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하남을 몇 번 가본 사람으로서 네. 지금 나온 말씀은 다 소설이고요.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하남은 김용만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이나 다 그 하남 토박이도 아니에요. 전략 공천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손수조 대변인께서 추미애 의원 지역구가 정당 지지율이 낮다. 거기에 뭐 인기가 떨어진다 그러는데 여기가 굉장히 원도심이 많아가지고 하남 토박이들도 많고 여기가 이기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근데 추미애 의원이 가서 이긴 데예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지금 하남을 떠나려고 한다. 근데 떠나는데 어디로 갑니까? 더 큰 경기도로 가요. 경기도로 가서 하남을 더 케어할 수가 있는 거죠. 추미애 의원이 무슨 경상도로 갑니까? 전라도로 갑니까? 경기도지사를 가기 때문에 더 큰 정치인이 돼서 더 하남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정과 연결해서 또 국정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남도 지금 굉장히 변화가 빠른 도시예요. 또 이렇게 젊은층 인구 유입도 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여튼 하남에도 현안거리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선거의 향방을 좀 바라볼 수 있는 현안거리 뭐가 있을까요? 윤용근 대변인. 예. 하남은 그 신도시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미사 신도시, 또 가밀지구, 또 위례 신도시. 아주 급성장하는 신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유입도 굉장히 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교육 인프라, 그다음 교통 인프라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3호선, 5호선이 우선은 이제 하남에 들어오기로 했고요. 그리고 거기 교산 신도시. 예, 교산 신도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좀 예. 멈춰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하남의 인구가 증가하고 또 젊은 층들이 유입이 많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교통 문제를 하나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환경을 개선을 해줘야 되고요. 또 이제 생활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공원, 문화시설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까지 이현재 시장이 정책으로 추진해왔던 것들, 뭐 3호선 연장이나 5호선 연장이나 그다음에 교육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정말 나머지 과제 20-30%의 과제를 이현재 시장이 완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아마 우리 하남 시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하남시 이번 시장 선거 판세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예, 뭐 한 분씩 말씀 좀 해주시죠. 하남시장 판세. 네, 저는 6대 4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6이고요, 국민의힘이 4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이현재 시장님이 계신 곳이지만 저는 여기 민주당 탈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믿었는데 그게 배신으로 돌아오면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남시 분들께서. 근데 그것이 배신으로 돌아왔거든요. 내 옆에 없구나. 되게 허전했던 그 헛헛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머무는 자와 떠나는 자의 선거가 될 것 같고 결국은 내 옆에서 머무는 이현재 시장의 재선이 저는 강력해 보이고요. 그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통 강조하셨는데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젊은 주자가 여기 계시죠. 이용 당협위원장. 이용 당협위원장이 지금 40대입니다. 또 이현재 시장님과 발 맞춰서 젊은 층과의 정말 이렇게 또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6대 4 보는데 국민의힘이 6 민주당이 4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대 4, 6대 4. 알겠습니다. 저는 예. 그 사실 추미애 의원이 하남을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지사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후보까지는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본선에서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남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엔 강 건너 다시 경기 북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주시로 가보겠는데요. 지금 파주시장님은 민주당의 김경일 시장님이십니다. 김 시장님도 재선 행보에 지금 돌입했다고 하는데 이번엔 국민의힘에서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탈환해야 될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파주. 네. 누가 있을까요? 후보들이. 지금 파주에서 이제 탈환을 위해서 많은 후보들이 뛰고 계십니다. 네. 이 현 김경일 파주시장이 그 황제 수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분이에요. 네, 이렇게 전국이 떠들썩했던 황제 수용. 이게 뭐냐면 일반 시민분들이 쓰는 수영장을 본인 혼자, 그러니까 시원 한 분이랑 같이 시민들 다 내보내놓고 둘만 수영을 해가지고 황제 수영이다 뭐 이렇게 논란이 되고 기사도 나고 했었던 부분이라서 많은 시민분들이 사실 등을 돌렸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회입니다.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말끔 해소할 수 있는 그 틈새를 좀 이제 차고 들어갈 국민의힘들이 후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역 그 당협위원장으로 계시는 박용호 이제 당협위원장 이분이 AI 전문가세요. 인공지능 전문가신데 아무래도 이 파주의 어떤 테크노라는 AI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정책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이제 정책을 좀 많이 내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파주가 운정 신도시 등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젊은 파워로 이제 기치를 내걸고 있는 이제 고준호 후보도 있습니다. 고준호 후보가 이제 경기 도의원이신데 예. 이제 파주에서 삼수 끝에 이제 도의원에 이제 하신 굉장히 좀 이제 오랜 정당 활동과 경험을 가지신 분이죠. 근데 나이는 이제 83년생이라서 저보다 2살 좀 많은 44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어떤 그런 에너지와 또 단연간의 경력 또 같이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후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김경일 시장이 공약이 정말 뻥이다. 아까 뻥이 나왔는데 여기도 지금 뻥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대표 5개 공약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보면 일단 파주시청을 이제 운정 쪽으로 이전하겠다는데 파주시청 이전 안 됐고요. 서울대병원을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운정 그다음 금천 트램을 또 운영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안 됐고요. 수능 방송국이라는 걸 좀 만들겠다는데 이것도 안 지켜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제 그 진로 진학센터 이제 요거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상태라서 요거는 빵점까지는 아니고 한 1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약 이행률이 지금 굉장히 낮고 김경일 현 시장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황제 수령과 같은 그런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굉장히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좀 추가를 좀 할게요. 지금, 예. 네네.
그 김경일 시장 황제 수용 논란 이 부분은 현직 시장들이 다 이게 이해관계의 갈등에 많이 갈등을 잘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아니 똑같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주고 그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 관계 속에서 나온 논란이 있었고 김경일 시장이 제가 방송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같이 그 사용하는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인데 거기 그 언론에서 시간을 8시까지 마감인데 8시 1분에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혼자 전용을 했다. 황제 수영이다.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거기도 공무원이랑 그 시민들이 같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 8시가 끝나는 시간이라면 그 전때에 이게 샤워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꺼번에 이용을 하면서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나오면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좀 늦게 나와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얘기를 시민들한테 자기가 불편을 주니까 좀 늦게 나온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늦게 나오고 근데 딱 늦게 나온 시간이 8시가 마감이면 8시 1분에 사진이 찍혔고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렇게 논란거리로 같이 돼버린 수영을 거예요. 하다가 같이 수영을 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논란이 있으면 그거에 네. 대해서 더 깔끔하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김경일 시장님이 하셔야 될 것 예,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정책이 다 뻥이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안 나오죠. 지금 파주시 그 후보들 조사 보면은 압도적 1위예요. 아, 그러세요? 1위고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그때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이분이 초선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의원 하다 초선을 그야말로 그 전 시장이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장을 이제 하게 된 건데 초선치고는 굉장히 선이 굵어요. 그러니까 시민 중심 더 큰 파주, 시민 중심 적극 행정. 근데 더 큰 파주를 자기 피지컬도 크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는 건지 모르는데 제가 인터뷰할 때 보니까 거기가 성매매 직결지 여기 유명한 데예요. 그렇죠. 거기를 폐쇄했어요. 용주거리죠. 용주권 거기가. 예. 맞습니다. 그런 걸 폐쇄할 정도로 큰 정책을 실행을 했고 그다음에 민간인 최초로 고엽적 피해자들을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교통혁명을 김경일 시장 같은 경우 제가 김경일 시장 찬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너무 뻥이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자면 그런 건데요. 교통혁명을 일으켰어요. 파주 시내는 시내대로 그러니까 학생들 파프리카라고 그 통학버스를 운행을 해줘가지고 그 순환버스 그게 정책적으로 아주 우수 사례가 돼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공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GTX A 노선을 가져와서 운정 신도시가 막 발전을 하니까 너무너무 시민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서울로 출퇴근하고 생활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교통혁명을 이루면서 생활혁명도 이루어졌다. 지금 파주시가 52만을 넘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파주시 100만을 대비해서 지금 공약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뻥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비전이지 뻥카는 아닙니다. 그 황제 수영 있잖아요. 권익위가요 공무원 행동 강력 위반한 걸로 결정 냈습니다. 아,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났어요. 예. 이건 더 이상 뭐 이렇게 실드 칠 수 있는 부분 아니고 본인이 독점해서 강습 받은 거 맞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왜 더 이거에 대해서 우라통을 터뜨렸냐면 말씀 주신 대로 처음에 시장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독점해서 황제 수영, 황제 강습을 받은 거예요. 맞는 걸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황제 수영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좀 부분을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골치라고 들은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만약에 자격 심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무소속으로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좀 이제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파주하면 과거에는 좀 보수의 텃밭처럼 이렇게 불렸던 곳인데 또 최근 선거에서는 또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을 되고 있거든요. 운정 신도시 영향인가요, 이 기자?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파주가 경기도의 대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대구요. 예, 그만큼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었는데 예.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운정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이 3040 세대가 굉장히 크게 유입이 됐습니다. 이때 유입되면서 이제 정치 지형이 바뀌게 됐는데요. 신도시 지역인 파주 갑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윤우덕 현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제 보수 강세 지역에 이제 실질적인 균형을 발생됐고요. 2016년도 그러니까 북부 지역이죠. 파주 을 지역에 박정희 의원이 당선되면서 사실상 진보 강세 지역으로 전환이 되게 됐고요. 이 무엇보다 이 파주 유권자들은 이 진보로 굳어지게 된 거는 이 평화 경제라는 그러니까 평화로워야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담론이 펴지면서 2022년도 20대 대선 때 당시에 그 파주시에서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퍼센트지가 5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경기부 통틀어서 1위를 차지한 곳이 파주였거든요. 53.3%가 다 기록됐습니다. 그만큼 또 파주 유권자들은 아까 전에 우리 윤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이 GTX A하고 이 3호선, 그러니까 교통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또 대학 병원급 그 대형 의료시설 유치에 굉장히 관심을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젊은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이제 학령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큰 걸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 베드타운을 넘어서 자족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기업 유치 그리고 더불어서 이 평화 경제,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이나 이 안전한 요건을 좀 확보할 수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접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안보 불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보수 텃밭이라는 공식이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뭐 어찌됐든 평화 경제, 교통, 의료, 기업 이런 자족 도시로의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는 파주시의 그럼 이번 지방선거 현안은 뭐가 있을까요? 예. 당내에서는 또 민주당의 훌륭한 성장한 또 민주당 후보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정신도시 같이 이렇게 젊은 세대를 좀 끌어안을 수 있는 후보군으로 지금 이용욱 도의원님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께서는 이쪽 파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인데다가 그 구도심과 신도시를 아우를 수 있는 이제 통합의 정책을 좀 많이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 운정 신도시의 젊은 세대들을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뭐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그 파주 경제가 좀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산업에 대한 부분을 좀 공약으로 내세우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좀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과 통합의 이런 정책들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위에서 어떤 최종 결과를 이제 내겠지만은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용욱 도의원님이 좀 유력한 후보로 좀 거론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분께서 운정 신도시나 어떤 새로운 세대에 대한 정책들을 좀 여러 가지 제안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파주 선거가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젊은 세대들 잡는 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예. 결국은 운정 신도시 쪽의 그 젊은 세대들을 잡는 게 핵심인 선거인데 이 젊은 층들이 보면은 어디 한 군데를 무조건 지지하지는 않아요. 파주가 옛날에 보수 지역이었다 해서 무조건 보수를 찍지도 않고 젊다 그래서 무조건 민주당 지지하지도 않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장동혁 체제 들어와서 지금 젊은 층의 유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책임 당원이 47%가 늘었어요. 115만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 늘어난 책임 당원들의 이 연령대들을 보면 젊은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의 어떻게 보면은 보수화라는 것이 지금 정치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보면은 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효능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젊은 에너지 이런 것들 나와 소통이 잘 되고 SNS도 정말 잘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정말 젊은 파워, 젊은 에너지를 내는 젊은 후보 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어떤 AI나 이런 부분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결국 파주가 자족 도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유 기자님 말씀 주셨듯이 이 지역 자체가 일자리 자족 도시가 될 수 있게 그러한 부분들을 딱 집어내서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 이게 정말 저는 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파주가 조금 지지율이 뒤진다고 해서 절대 쫄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여기도 할 있는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예, 있는 예. 부분이고 왜냐하면 젊은 층이라는 이 부동층이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는 우리가 있거든요. 매력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젊은 후보를 내고 젊은 정책을 냈을 때는 이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봤을 때도 3040 세대고 저 3040 세대잖아요. 지역을 봤을 때는 실용주의적 선택을 하더라고요. 뭐 지금 파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몇 번 그 아시는 분이 있어서 가봤었는데 경의선을 이용하잖아요. 한번 갈 때 열차를 10분 막 20분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운정신도시 더구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적이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관심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회의 땅이 국민의힘에게는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판세? 네, 그 파주가 지금 사실 교통이 GTX-A가 뚫리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 유치 이런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문화도시도 필요합니다. 아마 이렇게 젊은 층들은 이념적이지가 않아요. 누가 어떤 이런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공정하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할 거기 때문에 저는 파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뭐 아주 박빙이겠지만 그래도 5.2 대 4.8 해서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예.
시민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진영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 삶의 이득, 내 삶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출근하는데 출퇴근 시간이 뭐 교통이 잘 그렇죠. 인프라가 예, 깔려져서 그렇죠. 빨리 출근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애가 아픈데 애를 들쳐매고 달려갈 수 있는 맞아요. 병원이 새로 지어졌느냐, 아니면 학교 교실이 좀 더 쾌적하게 바뀌었느냐. 그다음에 청년들이 그 안에서 운정 신도시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선호할 수 있는 일자리도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파주가 보수이고 경기도의 대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보수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안보 보수 이 등식이 성립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힘들었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결국은 사람이 희망이잖아요. 근데 박정 의원님을 저는 정말 여기에서 꼭 언급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2004년부터 그 어려울 때 경기도의 대부라고 할 때부터 출마를 하셔가지고 파주의 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우덕, 박정 의원님이 이제 파주를 꽉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와 함께 누구랑 함께 정치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이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이 그 두 분을 잘 모시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파주는 7대 3으로 오. 민주당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압승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반박하실 분 계세요? 아닙니다. 없으니까 뭐. 본선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데요. 임기 초반에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재명의 남자들이라는 또 키워드를 저희가 잡았는데 이재명의 남자들, 지금 뭐 경기도에는 한준호, 인천에는 박찬대, 서울에는 정원호 성동구청장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뭐 유은총 기자가 준비했죠. 이런 분들 명심을 얻게 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 세 남자를 한번 샅샅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굉장히 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더라고요. 먼저 한준호 의원부터 좀 살펴봤습니다. 이 한준호 의원은 이 대통령하고 인연이 본격화된 게 2021년 20대 대선 당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24시간 수행실장이라고 하잖아요. 뭐 같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느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업무를 맡는 게 24시간 수행실장이라고 하는데요. 128일간 맡았다고 합니다. 128일이요? 예, 실제로 뭐 화장실에 들어가서 각자의 일을 보는 거 빼고는 항상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 이거 들으면서 이 대통령이 원래 한준호 의원하고 관계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불편한 사람하고 128일 동안 24시간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잘 확인해 본 결과 일면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 한준호 의원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직접 발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낙선 이후에도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부터 이제 관련된 이제 각종 수사와 그 재판 과정에 있어서 방패 역할을 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가장 좀 익숙한 게 계엄 당시에 이 대통령이 자신의 의원실로 피신하려고 할 때 여기 위험하다. 대표님이 계시면은 체포될 수도 있으니 내 의원실로 가서 맞아요. 한준호 의원실로 가서 일단 계시고 거기에서 있다가 뭐 무언가 행동을 합시다라고 하면서 직접 신변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있었는지 몰라도 뭐 대통령 1호 감사패 그리고 경기도지사 뭐 예비 후보로서 지금 이 대통령이 힘을 많이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인천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 박찬대 의원 역시 이 대통령하고 정말 가까운 사이입니다. 제가 이거 이야기 듣기로는 뭐 사진에서도 나오고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이 대통령이 코에 뭐가 붙었을 때 이렇게 직접 떼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최측근 중 최측근으로 불리는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당 요직을 박찬대 의원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당 대변인, 뭐 최고위원, 원내대표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대통령의 의중을 그 누구보다 잘 읽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했고요. 특히 이제 수석 대변인 시절에는 이 대장동 의혹을 이 회계사 출신의 시각으로 논리정연하게 방어전을 펴서 더 이 대통령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뭐 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뭐 그러니까 당 대표로 이제 나서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의원실을 물러주는 뭔가 퍼포먼스가 있었죠. 원래 뭐 이재명 대표가 쓰던 방을 이제 박찬대
뭐 원내대표가 이제 그 방에 들어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긴 했지만 아쉽게도 당대표에서 좀 떨어졌죠. 뭐 그만큼 이 대통령이 뭐 가장 아끼는 사람으로 찐명 중 찐명으로 불리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원호 성동구청장인데요. 이분은 좀 달라요. 앞에 있는 분들은 2년이 다 있는데 도리어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좀 예외적으로 이 정구청장을 칭찬을 했습니다. 2년은 전혀 없고요. 예, 2년 전혀 없습니다. 예. 뭐 어떻게 뭐 경기도에 없었거든요. 정원호 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환경 뭐 정치 반경이 다 서울 쪽에 있어서 직접 부딪히는 일이 없었는데 마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낙점했다듯이 이렇게 보여줘서 좀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일단 현재로는 이 민주당 내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 정구청장 역시 자신은 이제 순한맛 이재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초단체장 출신이고 이른바 일잘러 행정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걸어온 길은 비슷하지만 과연 이 대통령이 보여준 그 명심이 이 서울시장으로 발현이 될 수 있을지는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대통령이 뭐 이분들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른바 친명이라는 수식어가 이제 따라붙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 여쭤볼게요. 이런 친명이라는 수식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픽한 찍은 그런 분위기가 경선에서의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임혜자 네. 부의장님, 예, 당연하죠. 당연하다. 예,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네. 선거에서는 뭐 고사리 손이라도 빌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픽을 해줬으면은 네. 그만큼 어. 큰 산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사실은 권력은 이제 거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준호 우리 그 경기도지사 후보도 수행실장을 하면서 이 화장실 같이 가는 사이가 돼야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왕과 사는 남자 영화가 600만 돌파했던데 이 왕과 같이 사는 게 결국은 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곁을 내주고 곁을 지켜주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굉장히 정치를 굉장히 힘들게 했잖아요. 정치적 서사가 있는 네. 그렇게 많은 정치인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서사가 있을 때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줬고 단순히 그냥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위기를 같이 극복을 해줬던 정말 그런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 그렇죠. 예. 네네. 제가 좀 덧붙이면 네. 지금 민주당 내에 명심을 넘어서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어요. 뭐예요? 뉴 이재명. 아 맞습니다. 뉴 이재명. 예, 역시 젊은이가 이재명 다르군요. 뉴 이재명은 기존의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던 중도층의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일 너무 잘하네, 정치 호응감 너무 좋은데라고 하면서 지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명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시그널을 주고 픽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실용적인 정책의 효능감, 이 정치 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후보에 대한 어떤 느낌을 지금 주는 거죠. 그래서 한준호뿐만 아니라 정원호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 보니 저는 이게 명심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 철학이나 실용적인 어떤 정책에 같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국민의 지지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이재명의 남자들 좀 위협이 된다고 보세요? 이건 지금 명약관화하게 명청 갈등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왜 이렇게 당무에 개입을 하십니까? 예.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어게인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SNS를 통해서 정원호 후보를 콕 집고 박찬대 콕 집고 전재수 뭐 피드백 리트윗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하는 거는 네. 그건 대단히 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금 관세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가가지고도 미국 가가지고도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뭐 관세 문제, 환율 문제 등등 또 안보 문제 등등 이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지금 해야 될 대통령의 일이 얼마나 엄중한데 지금 이렇게 친명 행제하겠다고 SNS 할 때입니까? 전 이거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 명청 갈등 속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그 뉴 이재명이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에 어떤 후보를 내고 어떤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갈지의 역할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정청래 대표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정청래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재명의 남자 뭐 친명 횡재 이런 말들이 돌면요. 네. 가장 싫어할 사람은 정청래 대표가 가장 싫어하겠죠. 그 근저에 그러니까 명청 갈등이 깔려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명청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정청래 대표가 진짜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얘기했던 그 김어준 씨의 딴지일보 있죠. 네. 거기 커뮤니티 들어가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탄핵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김혜경 여사를 김혜경 씨 막 이렇게 부르고요. 유시민 씨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보고 미친 짓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청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보고 지금 민주당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 탄핵 이후에 치르는 굉장히 힘든 선거라서 국민의힘 힘든 건 맞는데요. 네. 그렇다고 민주당이 원사이드로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당내의 명청 갈등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네 사람 심기에 지금 너무 골몰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잠깐만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잠깐만요.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고 네네네네 그러시죠. 예. 사랑이라는 네네.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랑도 죄가 되나요? 사랑도 갈등이라는 프레임 속으로 집어 넣어서 이렇게 민주당을 갈등으로 막 이렇게 없는 갈등을 만드는 게 참 희한하고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은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만발합니다. 들꽃처럼 만발하게 피어 있어요. 얼마든지 표현하잖아요. 입틀막 안 하잖아요. 근데 아니 국힘에 의총할 때도 입틀막 하고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데 너무 깊이 공감이 돼요. 아니 내일 모레면 3월이잖아요. 봄이 오는데 아직도 계엄과 내란의 동면 속에서 휴면 정당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좀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만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큰 상징이 됐어요. 전국에 이재명이 없나요? 전국에 이재명이 저는 100명도 넘고 1000명도 넘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거 때는 누군가 가장 잘하는 사람 벤치마킹 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뭐 외국에 누구 뭐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다. 그러면 엘빈 토플러처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바마처럼 하겠다. 근데 그동안은 외국의 어떤 멘토를 삼았다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멘토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아니 국힘에 윤석열처럼 하겠다. 장동혁처럼 하겠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재명 마케팅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멘토가 국민이 좋아하니까 저는 이재명의 정책이라든가 이재명의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뭐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 저는 야당이 정말 야당복 있다는 말 가장 듣기 저는 불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해주면서 이런 국제적인 문제라든가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여당만 하나요? 야당이 같이 손잡고 함께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이런 친명 마케팅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현실은 당연히 이재명 선거예요. 이번 지방선거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잖아요. 이재명 무슨 이 명함만 가지고 가도 잘했다 뭐 하면서 응원을 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후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 대변인님.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만 하지 마시고 경기도지사도 하시고 서울시장도 하시고 성남시장도 다시 하시고 다 아쉬워. 지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후보들이 다 이재명 뭐 명심팔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방선거거든요. 근데 지방선거인데도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또 뭐 정당의 내란이니 무슨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재명 빼면 과연 이분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한준호로 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경기도를 알면 얼마나 알고 경기도 행정을 알면 얼마나 알까. 그리고 정원으로 하는 구청장이 25개 서울에 있는 구청장 중에 일 잘하는 25분의 1에 불과해요.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서울은 세계적 도시거든요. 성수동 하나 가지고 서울시장을 한다?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후보가 돼요. 그러면 민주당이 다른 후보들은 뭐가 되나요? 그래서 이게 정당 정치라는 게 민주당이 대표는 지금 정청래인데 정청래는 안 보여요. 심지어는 재명인의 그 대통령 그 팬카페에서 퇴출당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어떤 그 정권을 잡았으면 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각 지역에 누구 지방선거 후보자 하나까지 개입하려고 하면요. 그거는 관권 선거일 뿐만 아니라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은요. 우리가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말 한마디로 탄핵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일은 후보자까지 본인이 선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대표인데 민주당의 대표가 지금 정청래인지 이재명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대통령 분권제로 해서 경기도지사도 할 테니 지방정부를 갖다가 중앙정부의 종속기구, 하청기구로 지금 전락시키겠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요. 시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쟁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명청 갈등 프레임 국민의힘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명청 갈등 없습니다. 네, 당대표는 정청래 당대표시고요.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식물 대표죠. 아니요, 그렇지 식물 않습니다. 대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각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뉴 이재명결을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밑에 개입을 해서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정치라는 것은 결국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가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연대해서 가는 정치예요. 그러다 보니 중앙의 실용 정치를 경기도에서 또는 지역에서 이걸 어느 정도 모세혈관처럼 뿌리내릴 수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정책적인 철학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이런 의견을 주는 거지, 이거를 저희가 픽하거나 개입했거나라고 민주당 내에서는 절대 보지 않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역할을 지금 잘 하고 네.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대로 이 상황을 그냥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은총 기자, 여기 뭐 청와대 참모진들의 지금 출마도 이어지고 있어요. 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또 명심을 얘기해야 돼서 참 부담스럽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명심을 등에 업고 이 청와대 참모진이 대거 이제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요. 뭐 크게 광역단체장 그리고 기초단체장 그리고 보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원지사 출마했습니다. 이사도 갔고요. 간지 이제 한 2, 3주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중량감과 대통령과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인데요. 아직 비서실장직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참 진행 중이죠.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맞물려 있어서 만약 이게 마무리가 된다면은 대전 충남 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또는 지사가 되지 않을까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기초단체장 앞서서 얘기하셨던 분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계시고요. 성남시장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선호 전 자치발전 비서관이 계십니다. 이분은 울산 울주군수 출신이세요. 그래서 지금 울산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준비된 광역단체장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서정환 전 청와대 행정관 아까 전에 하남시장 출마 이야기 나왔었고요. 마지막으로 성준후 국민통합 비서관실 행정관이 있는데요. 이분은 지금 현재 그 전북 임실 치즈로 유명한 곳이죠. 전북 임실 군수의 도전을 공식화해서 출판 기념회까지 마무리하고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궐 지역 현재 일단 확정된 곳이 계양을이죠. 계양을에 그 크리스마스 때 방문했던 김난준 청와대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사 시절부터 이제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었고 예. 대통령의 입이다, 뭐 이재명의 입이다로 이렇게 통했던 인물인데요.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꽤 되시네요 인물들이. 예, 맞습니다. 근데 진석범 화성시장도 말씀하셨나요? 그분도 계신가요? 네. 예. 화성시장도 계신데요. 네네. 예. 진석범 상임행정관. 맞습니다, 맞습니다. 화성시장.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거의 이렇게 줄줄줄 이야기를 해도 빠뜨릴 분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이건 적은 예. 거예요. 이건 적은 그러니까 거예요. 네. 뭐 많고 적고 그 어쨌든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 정권 지금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이 정권에서 일을 하라고 시켜놨는데 이렇게 들어갔다가 금방 나와서 본인 정치하겠다고 나오는 게 국민들 보기에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예. 나라 일을 하라고 나라에 가서 녹을 먹고 했으면 거기에 충실할 것이지 지금 간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나오냐라는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고 명심 마케팅 할 수 있죠.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 막 진박 논란도 있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있는 일인데
대통령께서 누구를 콕 집어서 이렇게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밑에서 명심, 박심 마케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위에 계신 대통령께서 누가 잘한다, 일 잘 넣더라, SNS에 리트윗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게 잘못됐다고 우리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그 선거 개입으로 탄핵까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사안인데 이 너무나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안일하게 보고 계세요. 이것을 그러니까 좀 잣대가 다르다, 이중잣대다라는 것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 그 짚어내는 하나하나의 임무들이 모두가 완벽하고 모두가 인정하면 모르겠으나 지금 보십시오. 정원호 구청장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관 폭행 이 사건이 있는 범죄 이력의 사람이고요. 전재수 지금 압색받고 있는 특검을 받아야 되는 분이고요. 김용 지금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이분 2심에서 5년 받은 피의자신 분입니다. 이분 역시 지금 전국을 돌면서 명심 마케팅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력들이 이러한 도덕성의 인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분들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보기에 국민들 보기에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나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남자들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그 이재명의 남자들의 공통 교집합은 범죄 이력이 있거나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또 빼놓을 수는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대통령과 곧바로 소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후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밀착된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양당의 뭐 지금을 봤을 때 민주당의 경우에도 그런 분들은 이렇게 청와대에서 오신 참모 출신의 후보가 내려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낙하산이라고 본다면 낙하산이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 낙하산처럼 지금 왜냐면 경선 과정 지금 안 치러지지도 않았는데 후보가 거의 뭐 이제 내리꽂히는 모양새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일부 개항 같은 경우는 교통 정리도 안 되고 있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무죄 받으면서 막 이사 지금 바로 가셨어요. 개항 쪽으로. 근데 거기 김담준 대변인이 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 정리도 안 됐고. 근데 그건 드러난 걸로 해서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알지. 그 지역의 다른 지역에는 또 얼마나 지역 밀착으로 준비하셨던 다른 후보들이 계시겠어요. 근데 그 후보들 지금 다 무시하고 그냥 대통령이 꽂아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난해할 것 같고요.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탑다운식으로 누군가 사람을 콕 찍어서 내려보내는 건 이때까지 전무후무했었고 이건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된 일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이미 다 그거는 지금 이재명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훨씬 더 강도 세게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출마하려는 사람과 세 가지 못 만든다고 하잖아요. 출마하려는 사람과 유학 가겠다는 사람, 그쵸. 또 결혼하겠다는 사람 말리지 못 말려요. 못한다. 네. 이게 대통령이 찝었다라고 전제를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다 꽂습니까? 지금 아까 8분들 다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팩트 체크 안 해보셨을 텐데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원래 이분들은 과거에도 뭐 진석범 후보 같은 경우도 과거에도 화성시장, 국회의원 도전을 했던 사람이고 성준우 후보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출마하겠다는데 대통령이 왜 말려요? 당연히 대통령 철학을 계승하겠다 아니면 실현하겠다 해서 나간다는데 그래서 전제 자체가 대통령이 꽂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나오는 분들인가 아니 보죠. 그렇지는 않고요. 음. 국정 경험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마침 뭐 6개월 지나서 뭐 1년 더 하면 좋겠죠. 근데 지방 선거가 마침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 떨어진 것뿐이고. 근데 나갈 생각이 있으면 청와대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 경험을 2년 1개월 해본 사람으로서는 청와대 경험이라는 게 물론 뭐 명함에 쓰기가 좋겠죠. 근데 정말 하루를 출근해도 국정 경험을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알기 때문에 아니 정치인 짱구도 아니잖아요. 내 경력에서 최종 학력 아니 저희가 뭐 대학도 있지만 마지막 박사 학위가 있으면 박사 학위를 쓰는 거고 마지막 경력이 대통령실 경험이 있으면 그 대통령실 비서관을 쓰게 돼 있는 거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배출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누구라고 당당하게 쓰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쓰지 못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우울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재명의 남자들이 또 있어요. 근데 예,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이 민선 7기 때 경기도에서 이제 일했던 공무원분들인데요. 이분들도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유 기자. 정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계속 명심을 얘기해야 되는 입장에서 일단 경기도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이 공직자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는데요. 먼저 이 복싱급 인사로서는 김영전 경기도 대변인이 뽑히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의원을 지냈고요. 도지사 시절에는 대변인으로 가장 최측근으로 풀리고 있고요. 최근 수원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쓸모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 굉장한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어디로 나가실까 하는데 일단 가장 크게 거론되는 곳은 평택을 재보궐선거가 될 것 같고요. 또는 이 경기도 내에서 이제 주요 격전지가 생기면 거기에 이제 출마 가능성이 강력하게 이제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던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아시죠? 이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청 실무사령탑 출신인데요. 앞서서 얘기드렸던 오우석 전 경기도 행정 2부 지사가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시절 때 뭐 주요 보직들을 많이 지냈습니다. 저도 인터뷰를 직접 해보니까요. 뭐 IT나 그리고 또 AI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현재 하남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좀 주목받고 있고요. 도정 전반에 깊은 이해도가 깊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원영 전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재명 도지사 시절 이제 기획추정실장 등을 역임했고요. 정책 기획을 아주 주도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평택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요. 행정 전문가답게 그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정순옥 전 경기도 비서실장. 이 대통령하고 이 도지사 시절 때 이 비서실장을 지냈던 분이고요. 소위 가케모사라고 하죠. 그림자 모사라고 하는 정도로 그림자 보좌를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의왕시장 또는 광명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명심 참 많네요. 이재명 남자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요. 예. 그럼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런 친명 마케팅에 좀 대항할 그런 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김 대변인님? 친명 마케팅에 대항요? 네. 굳이 그거를 상정하고 거기에 대항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시고 절대 권력자고 예. 거기에 대해서 명심 마케팅하는 거는 뭐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박심해봤기 때문에 이건 막고 뭐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요. 친명 마케팅 뭐 대통령이 측근 뭐 이런 거는 그들 나름의 어떤 방식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저희는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주민의 편에서 주민이 원하는 후보를 낼 것이고요. 주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후보들이 정말 뉴페이스들이 나서서 충분한 실력 경쟁을 할 겁니다. 아니, 저는 토론에서 네. 계속 그 전략이나 어떤 계획을 좀 듣고 싶은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아니, 저 일단 제가 먼저 발언권을 하십시오. 잡았으니까 먼저 하시고, 네네. 예. 좀 지방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마치 지방선거 다 이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역으로 국민의힘이 너무 지방선거를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거는 저는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토론할 때 좀 후보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거에 좀 저는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도 좀 전략을 더 수립을 하지 저희 않겠습니까? 핵심 비밀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명기라고 네, 왜냐면 제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아주 비밀 병기 하나를 제가 이 자리에서 OBS에서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요 별칭이 하나 있어요. 지려밟고 위원회. 우리 장동혁 대표가 붙인 이름인데요. 정말 그 보통 공천관리위원회 가면 임명장 수여식 하지 않습니까? 임명장 주고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그 공천관리위원회 65%가 다 청년들이에요. 청년이고 여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임명장 수여식 대신에 공천혁신 서약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대표가 수고하신다고 고생하신다고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거부하고 도시락을 먹으면서 했습니다. 위원분들이 전부. 전부. 이번에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는 지려밟고 위원회이기 때문에 기존 정치 세력들을 다 지려밟고 청년들이 나설 겁니다. 여성, 청년, 신인들이 이번에는 대거 공천이 될 것이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국의 지역구에서 청년 의무 공천제가 도입됐습니다. 청년들을 반드시 공천을 해야 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정치를 시작할 때 사실 돈이 없어요. 그 심사료만 해도 민주당도 기초의원 나가려면 300만 원. 국민의힘도 300만 원이고요. 광역 나가려면 400만 원이고 국민의힘도 400만 원이에요. 청년들은 이 심사료를 부담할 수가 없어요. 개혁신당에서 99만 원이면 된다고 그랬죠. 저희 국민의힘에 오시면 0원이에요. 전부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광역 비례는 이번에 중앙당에서 청년들 오디션을 통해서 17개 광역
도시에 1번부터 17번까지 다 선발을 해서 그분들은 당선권 안에 1번 아니면 2번, 여성이면 1번, 남성이면 2번에 배치해서 전부 당선되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는 정말 광역 단체장도 그냥 뽑지 않습니다. 저희 그 미스트롯 4 아시죠? 제가 즐겨보는 프로인데 OBS는 없구나. 오디션 방식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게 할 것이고요. 후보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경쟁 방식을 통해서 올라가고 최종 아마 예컨대 뭐 저희 현직 시장이 있다. 그러면 현직 시장과 결선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오디션 방식을 비밀리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OBS에 와서 제가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 저희가 네.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 광역 비례를 그렇게 청년 오디션으로 했었거든요. 1번 청년 여성, 2번 청년 남성 이렇게 지난 지선 때 진행했는데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도입을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네, 소식이고. 전국에 걸쳐서 그런데 하고요. 제가 하나 네. 궁금한 게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청년 후보들을 막 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공천의 심사 비용이라든지 서류 접수 비용 이런 건 전부 영원이라고 면제해줍니다.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선거 본선을 치르고 나서 15%의 득표를 받지 못했을 때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는 당에서 보전을 해주시나요? 국민의힘 후보는 모든 후보가 다 15%를 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도가 있고 그렇게 또 지원을 해줄 겁니다. 걱정하지 지원을 않으셔도 하실 거예요? 됩니다. 네, 예, 예.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전략 네네. 이제 듣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쪽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맞습니다. 제가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꽤 오랜 인연이에요. 예전 새누리당 시대 이정현, 시절 네. 때부터 이정현 위원장님을 뵈왔고 또 제가 최근에 청년 최고위원 출마할 때 출정식에 또 유일하게 제가 한 분 선배님 모신 분이 이정현 위원장님이세요. 왜? 청년에 대한 그다음에 인재 육성에 대한 진심이 찐이세요. 제가 이건 10몇 년 동안 계속 대화를 하면서 계속 제 느꼈던 철학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경기 최종 경기일 겁니다. 이 청년에 대한 진심이라는 게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 들어와서 젊은 층의 대거 유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책임 당원이 47% 늘면서 115만의 책임 당원을 가진 어떻게 보면 자강하고 있는 국민의힘. 아까 뉴 이재명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뉴 장동혁입니다. 젊은 층과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갈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공천으로서 그걸 보여드릴 거고요. 청년 후보들과 함께 미래의 정책을 위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곳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포퓰리즘에 맞설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문제. 정말 이제 이사철 다가오는데 전월세 대란입니다. 그리고 뭐 매물이 지금 나온다고 하지만 매물 나오면 뭐합니까? 대출이 안 돼서 못 사는데요. 이런 신혼부부들, 지금 청년들 결혼도 미룰 판입니다. 이런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 우라통 터지는 이 목소리 우리 가져갈 겁니다. 야당으로서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그 입법 독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법사위에서 그냥 날치기로 통과해버리고 행안위에서 날치기로 뭐 행정통합이나 이런 거 해결해버리는 이러한 독재, 입법 독재, 그다음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맞설 겁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선거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전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네, 한 이제 말씀만. 민주당에서도 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네.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한 말씀 네네. 해주시죠. 예. 일단 지금 전략에 대해서 제가 엄청 기대를 하고 눈 동그랗게 뜨고 귀 쫑긋 세우고 들었거든요. 근데 듣고 나서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은 시절 좋고 아주 잘 나갈 때는 중진들, 기득권, 정치인들이 다 앞다퉈서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윤 어게인당 절연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윤 아바타당 이런 당에서 지방선거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당에서 왜 이럴 때 청년과 여성과 신인을 내보내는지 너무 그 청년과 여성과 신인이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정치는 TPO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는 좀 중진들이 나서야 되는데 의총에서도 이틀만 다가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과 여성 신인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민주당은 아까 뭐 이재명 픽이니 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명심을 팔더라도 결국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 경선을 통해서 선택을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몫인 거예요. 결국은 본선은 민심이 선택하게 돼 있는데 그 민심을 향해서 지금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단 그 시도당이라든가 중앙당에서 후보 적격 심사도 굉장히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지금 심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통과 못한 사람도 많고 또 정밀 심사 들어간 후보들도 있고 그래서 먼저 경선 전에 다 걸러내고 또 경선을 민주적으로 치러서 원팀 이루어서 나중에 나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